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 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의 오혜선입니다. 환경과 기후변화, 전 세계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추세죠. 이에 따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와 정보 공유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도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분야의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의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환경한림원인데요. 오늘은 한국환경한림원의 이상은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인터뷰에 앞서서 환경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한림원의 이상은입니다. 오늘 녹색을 듣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무쪼록 오늘 이 대담을 통해서 그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 데 제가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환경한림원,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환경한림원은 지난 2011년 11월에 창립 총회를 갖고 출범을 했습니다. 네. 사실 환경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그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로서 우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무슨 제안을 하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2011년부터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환경한림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네,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환경 문제와 환경 정책에 대해 전문가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이제 제안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또 환경 분야 학술 연구 포럼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재 활동이 환경 리더스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발제를 듣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설립 이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아마 지난주에 28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정책 심포지움을 1년에 2차례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5차례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요. 또 환경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뭐 자연 플러스 포럼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슈에 대해서 각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정부에서 정책 건의도 하고 또 이제 사회에도 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고 했다는 큰 의미를 두고 있고 또 아주 주요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행물로 발간을 해가지고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 출범하기 전에 신정부에 바른 환경 정책이다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출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해 좀 질문 드려볼게요. 예. 최근 뜨거운 이슈였죠. 예.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건 사실 제가 거기에 굉장히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제가 사실 오래전에 2000년, 5년도부터인가 몇 년 동안 정부 정책평가위원회를 했어요. 네. 그 당시에 승용차, 디젤 승용차 허가가 이제 논의가 될 허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정책평가위원들 모이기 전에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비공식적인 전문가 회의에서 DPF라는 매연 저감 장치를 달게 돼 있는데 달면은 매연은 확실히 저감되지만은 거기에 이제 연비가 좀 떨어지지요. 그러면서 일부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지금 발생한 이런 우려를 한번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려가 나왔었군요. 네, 한번 잠깐 나왔었어요. 그게 뭐 비공식적인 자리지만. 네. 그리고 또 다른 건 이제 두 가지 문제죠. 매연하고 낙수 저감 시설. 낙수 저감 시설에도 선택적 촉매 장치가 SCR이라는 촉매 장치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거는 SCR을 정치하는 것이 연비를 떨어뜨리냐 안 떨어뜨리냐는 아직 논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런 추가적인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연비가 약간 떨어지는 건 감수를 해야 되는데 아마 폭스바겐에서는 아마 그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약간 그것이 주행 중에 적용이 안 되는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그냥 주행 중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런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비양심적인 행동을 한 건데 그런 추가적인 장치를 함으로써 연비를 떨어지고 아직은 우리가 기술 수준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욕심을 부리는 예. 네, 없지 않아 있죠. 네, 이번에는 대기오염에 관해서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예. 네, 가장 큰 문제, 온실가스 문제죠. 예. 네,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예. 이제 12월에 열리는 파리 당사국 총회에 혹시 가시나요? 제가 당사국총회는 불행히도 못 갑니다. 네. 왜냐하면 금년 제가 다른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일이 너무 밀려 있어서 그때 도저히 시간을 못 내서 가지는 못하겠는데 네. 우리 회원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침 6월 30일 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INDS를 갖다가 INDC를 제출하기 전에 그해 월말에 저희가 관련된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4가지 안을 가지고 토의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4가지 안이 다 좀 약간 후퇴한 안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6월 말까지 제출할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한 9월 말까지 기한이니까 그때까지 전출하는 게 어떻게 했냐 하는 얘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녹색위에서 거기 나오는 3안이지요. 25.7% 감축안에다가 11.3% 배출권을 구독함으로 해서 37% 감축안을 제안을 제출을 했지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미흡하다 생각하는 측면도 의견이 많은 반면에 산업계에서는 아직도 좀 과하다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징점을 둬야 되겠느냐 하는 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체적인 온난화에 참여한다는 의미, 또 우리나라의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량 순위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한 것이 제안하는 제안 중에 하나가 것이 실현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과연 그렇게 실천 가능성을 보지 않고 욕심부려서 많은 타겟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건 저희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국제 무대에서도 이제 사회에서도 약간 우리나라에서 좀 제출한 것이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대책이 있고 또 특히 이제 2020년까지 30% 감축한다는 안에 비해서 2010년 동안에 감축하는 것이 좀 양이 좀 작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은 좀 있고 또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산업계에 대한 걸 12% 감축으로 이렇게 상당히 좀 완화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산업계에서는 아직도 그렇죠. 많다고. 좀 많다 하는 그런 이제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얼마나 이게 과연 실천 가능하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된 이번에 제안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한다든지 또 이제 카본 캡처 스토리지에서 이제 포집해가지고 저장하는 기술 그런 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얼마나 실현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물에 대해서 또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 최근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알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 물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런 물 부족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혹시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강수량이 모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세계 평균보다 많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이 작고 우리가 물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 부족가로 분류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가용 수자원의 40% 이상을 계속 쓰는 나라들이 그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나라로 분류가 되는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한번 그런 나라들이 전부 북아프리카하고 중앙아시아 정말 물이 없는 나라들이 있고 다른 나라에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딱 그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많이 쓰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금년부터 몇 년 동안 지금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9월 달 같은 때
사실 기후 변화 때문에 장마가 거의 사라졌다시피 해서 9월에 태풍이 와서 물을 좀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오고 그러니까 물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데 문제는 그걸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정부에서도 그거를 이슈로 많이 제기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 몇 년 전만 해도 조금 가물면은 굉장히 그 물절약을 국민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좀 많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그 라스베가스하고 LA를 가는데 그쪽 지역이 물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물을 굉장히 많이 썼었죠. 근데 LA 가보니까 지금은 물이 부족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잔디를 갖다가 물을 덜 쓰는 자갈밭이나 그걸 바꾸면은 시에서 지원까지 해주고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대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정말 물을 그냥 물 쓰듯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정말 이렇게 소중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정말 절약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뭔가 그걸 구할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물을 이렇게 굉장히 부족한데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에 관해서는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또 낡고 노후한 상수관과 댐도 문제잖아요. 예. 네, 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노후된 상수관,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봤을 때 노후 상수관에서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노후됐다는 건 정의가 사실은 오래됐다고 해서 반드시 개수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지형 조건이나 교통량이나 모든 걸 따져가지고 그 노후관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빨리빨리 개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방 정부의 책임이 되다 보니까 좀 잘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뭐 강원도 일부 지역은 그 누수율이 뭐 30%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수율이 제로일 수는 없거든요. 네. 없으니까 10%, 11%, 그 정도에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30% 된다는 건 굉장히 문제고 그 전에 누가 분석한 거로는 사실 우리 누수율만 10%대로 유지를 해도 댐 뭐 몇 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누수율을 저감시키는 방법이 그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오는 4대강에 대해서도 질문 드려볼 텐데요. 네. 녹조라떼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예. 한강의 녹조라떼다 등 녹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사실 제가 녹조 문제를 제기한 것이 벌써 지난 80년대 말입니다. 80년대 말부터. 90년대 네. 초부터 나가가지고. 근데 사실 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부영화가 돼서 녹조가 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회 하시는 분이 부영향화 그러는데 부영향화가 뭡니까 그러는데 제가 그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지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곁에 나오신 다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린애도 뚱뚱해지면 안 좋지 않느냐. 그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지 물도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녹조 라떼란 말도 좋지만은 그걸 좀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되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그 중요하죠. 반성을 좀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녹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 해결책 같은 거는 되게 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많이 나와 있고 그게 문제가 된 것이 1972년도에 미국의 클린 워터 액트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게 왜 만들어지냐면은 5대호에 녹조가 생겨가지고 부영해서 녹조가 생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이제 그 클린 워터 액트가 나오고 또 합성세제에서 함유량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대책이 마련되고 그 이후에 이제 폐하수로부터 질소인 제거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고 질소인 기준도 강화되고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방법들은 있는데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폐수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있고 발생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제거하느냐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람직한 거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지금은 현재 4대강과 관련돼 가지고 보를 흐르는 물을 막아놨으니까 아무래도 막아놓으면은 흐르는 물보다는 정체된 물이 그 부영향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더 많고 또 녹조가 자랄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걸 흐르는 물로 보지 않고 정체된 물로 보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네. 정부에서는 제2의 4대강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제2의 4대강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그쪽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농림부 쪽에서 수계 연계 방안이 나온 거는 사실 90년대 후반이에요. 그 전부터 사실은 물이 풍부한 데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대로 연결해가지고 농업용수를 쓰겠다 하는 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실현이 안 됐죠, 사실은. 그리고 저도 사실은 수계를 연결해가지고 뽑아내는 거에서는 썩 좋지는 찬성을 안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걸 뽑아가지고 이제 농업용수로 직접 쓰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고여 있는 확보된 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는데야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자체가 또 다시 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수로를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다 뭐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야 될 거로 보고 있고 좀 더 신중하게 4대강이라는 사업이 이제 지금 찬반을 논의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되는 것 중에 큰 문제 중 하나가 너무 급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런 제2의 4대강이든 새로 수로를 만드는 것도 너무 굉장히 급하게 하지 말고 정말 장기적으로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줄이면서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해서 농민들한테도 좋고 물 확보에 좋은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준비하고 거기다 이제 설계하고 자료도 축적시키고 또 많은 대비책도 강구하고 문제점도 파악해가면서 해야지 그냥 몇 년 동안에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잘 들었고요. 자, 마지막 환경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은데요. 네, 설치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환경 파괴다. 이런 논란이 많은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비슷한 질문으로 사실은 풍력 발전을 할 때 그 대관령 풍력 발전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풍력 발전을 풍력 발전 만들 때는 그 공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도로 한림 파괴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풍력 발전은 어쨌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괜찮다고 받아들여지지만은 그래도 그 자체도 이제 많은 훼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케이블카도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환경 파괴하는 수단이냐 아니면은 그게 만들어짐으로써 한꺼번에 옮겨가니까 일반 등산로나 그런 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소요되는 그런 파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뭐 그것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은 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가끔 생각해 보면은 이게 가끔 케이블카 설치센터에 보면은 이게 없이 만약에 등산로로만 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산림을 훼손시켰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전체적인 우리 자연적인 수용 용량의 능력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바람직한가 아무 데다나 놓는 건 안 되겠죠. 근데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우리 환경 용량으로 봤을 때 더 바람직하다 생각할 때는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다 이렇지 않고 좀 그냥 편하려고만 한다 하면은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가벼운 질문 드려볼게요. 네, 환경 보전에 기여를 많이 한 많은 환경인들이 회원으로 계시잖아요. 이 중에 한 분을 저희 환경 초대석에 추천해 주신다면 어느 분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이거 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은 우리 회원들은 전부 회원 자격이 최소한 20년 이상 환경 일을 한 분들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분을 모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자연과학계에서는 최소한 학회 회장을 하신 분들이 이제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뭐 어느 분이든지 해도 제가 여기서 누구 한 분을 추천하면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은데. 네. 네. 네, 끝으로 환경TV 시청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사항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사실은 그 환경 분야에 거의 40년 일을 하고 또 주요 정책에도 많이 관여를 해오면서 항상 아쉽게 생각했던 것이 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일반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환경TV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환경TV에서 정말 환경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주고 올바른 대책을 제안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말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환경에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국민들이 될 수 있는데 아주 크게 기여하는 환경TV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환경TV를 통해서 정말 올바른 환경 정보를 입수하고 환경에 대해 좀 더 가까워지고 또 환경을 지키는 것이 보람이나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의 일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그 느낌을 갖고 환경 보전이나 모든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이 녹아들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 또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환경 할리머니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 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